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2. 중국 철수, 한국 신공장 건설. 3. 한국산 무기 사지 말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인구의 5분의 1인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성형을 경험한 적이 있다. 한국인들은 허세만 가득한 민족이다. 일본보다 가난하면서 길거리에 독일차들이 넘쳐나지 않는가. 한국인들에게 배려는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데 마치 중국인보다 무서운 모습이다. 이런 주제가 일본에서 한국을 비난할 때 사용하는 주제들입니다. 우익들이 행하는 한국에 대한 비난은 예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한국이 성장하고 한국의 문화가 일본에 깊숙하게 침투하면 침투할수록 이런 사실과 다른 불온한 서적듯 더욱 인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때문에 우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5세 이상 일본 남성들과 그들을 제외한 다른 세대들 간의 갈등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아버지와 삼촌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여학생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화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희 집안에서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 연예인들을 찾아보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렇지 않았던 집안에서 이런 평범한 소녀의 행위들이 금지된 것은 저희 삼촌이 저희 집에 얹혀 산 뒤로부터입니다. 삼촌은 평범한 아빠까지 질 나쁜 아저씨로 물들여놨죠. 맞습니다. 저희 상촌은 지독한 극우 성향의 노총각 아저씨이고 갈 곳 없는 삼촌을 거두어준 저희 아빠까지 감염시켜놨습니다. 제가 15살 때 상촌은 원래 하던 사업을 말아먹었습니다. 원래는 일본 화장품을 중국에 가져다 파는 무역상 사업을 하셨는데 어느새부터 중국의 소비자들은 일본 제품보다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졌고 삼촌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하락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문을 닫는 그 순간에도 당연히 매출은 나오고 수익이 어느 정도는 발생되었지만 내가 이 돈 벌자고 사업한 게 아니니까 다는 돈 되는 아이템을 찾겠다며 회사 문을 닫아버렸죠. 그러면서 그 회사 영업권에 대한 일정의 금액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던 삼촌은 이제는 일본도 주식이 오를 때가 되었다며 주식 투자에 인생을 거뒀다가 그만 5토막나 버린 돈만 남게 되었죠. 술을 잔뜩 마시고 삶을 마감하겠다며 가족들 여기저기에 전화를 걸다가 결국 저희 아빠가 삼촌을 설득해서 잡아오셨죠. 그리고 저희 집에서 다시 기사 회생할 때까지 보살펴주겠노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와 잘 놀아주시고 용돈도 주시던 삼촌이 저희 집에 같이 산다고 하니 저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삼촌이 기운을 차려서 예전처럼 멋지게 정장도 입고 중국을 오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죠. 하지만 저희 집에 사는 삼촌에게서 그런 멋진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뒤 불만이 가득한 노총각 아저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아빠는 삼촌에게 힘든 순간은 잠깐뿐이라며 삼촌을 위로해주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밥도 안 먹던 삼촌은 정신을 차리며 밥도 먹고 슬슬 정신을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삼촌의 성향을 알게 된 것은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였습니다. 핸드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식탁에 앉았고 밥을 먹으며 그 드라마들 계속 봤습니다. 삼촌을 화를 내시더군요. 밥상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먹는다고 화들 내시는 줄 알았는데 왜 한국 드라마처럼 이상한 걸 보냐며 말이죠. 그걸로 일본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서 한국이 정말 좋은 줄 안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조금 황당했죠. 식탁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밥을 먹는 것을 가지고 혼났다면 억울하지 않았겠지만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혼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상촌한테 대들었습니다. 평화롭던 저녁 식사 자리가 난리가 났죠. 엄마와 아빠는 중재하느라 정신이 없으셨고요. 문제는 그 뒤로 제가 뭘 할 때마다 한국과 관련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왜 한국을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면서 종종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한국에 대해 새로운 소식이 있다며 극우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평범한 일본인 소녀에게 그 말들은 어이가 없는 이야기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가만히 듣다 보면 제법 그럴싸한 말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논리가 탄탄했거든요. 당연히 헛소리라는 것을 알지만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그런 이상한 곳이 있구나. 겉보기에만 훌륭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썩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구성이 탄탄했습니다. 다정하고 재미있던 삼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쓸쓸한 노총각 아저씨의 홀로 하는 생각이라는 마음을 가진 채 가족들은 그냥 삼촌의 말을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 아빠가 그 삼촌의 맞에 영향을 받았다것만 빼면 삼촌이 뭐라고 하던 간에 상관이 없었죠. 아빠도 제가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는 걸 보면 가끔씩 일본 드라마처럼 현실적인 내용의 드라마를 보는 게 어떠냐며 슬쩍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된 후 내가 가치관이 확고해지면 그때 가서 한국 드라마들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신경 쓰지 않겠지만 학생 때는 자중해야 할 때라며 말이죠. 아빠와 티격태격하는 일이 많아졌고 대화도 점점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그런 이상한 극우 논리는 누가 만들어내는지 원망스러웠죠. 한국에 다녀와 본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또 가보고 싶다는 말만 하지 2번은 안 가도 된다고 말하는 친구는 없거든요. 오히려 중국에 가봤다가 중국에는 한 번 가봤으니 충분하다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도 한국은 한 번만 가보면 충분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극우 성향의 사람들은 한 번도 안 가봐도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한국에 안 가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는 걸 정상적인 일본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가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의 여중생, 여고생들의 로망이 뭔지 아시나요?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가보는 게 학창시절 로망 탑10 안에 들거든요. 수학여행지 투표가 있었고 압도적으로 한국이 당선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창시절 소중한 로망 하나를 잃게 되나 우려했던 모든 여학생들은 한국에 투표했죠. 남학생들은 교토나 삿포로로 표가 몰렸지만 여학생들의 표만 해도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남학생들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너무 신이 나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다며 학교에서 안내문과 함께 한국으로 수학여행에 동의한다는 부모님의 도장을 받아오라며 용지를 받아왔다죠. 신나는 마음에 엄마에게 용지들 내밀었고 엄마는 잘 되었다며 아빠의 도장을 찍어주기 위해 서랍에 있던 도장을 꺼내오셨습니다. 아빠는 도장은 왜? 라며 물으셨고 엄마는 한국으로 수학여행 간다는 동의서에 필요하다며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그러냐며 내 도장이니 내가 예쁘게 잘 찍을 수 있다며 도장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정성스레 도장에 인주를 묻히시고 도장을 찍어 그대로 종이를 접어서 봉투에 밀봉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갈 생각에 들떠 있었죠. 하지만 며칠 뒤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한국에 안 가는 걸로 결정했다던데 이유가 있니? 라며 물어보셨죠. 저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지만 아빠가 도장을 찍으신 그 용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수학여행을 거부하고 학교에 남아 수업에 참여시키겠습니다. 라는 칸에 정성스럽게 도장이 찍혀 있었죠. 아빠는 저를 속여 한국에 못 가게 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이죠. 집에 온 저는 엄마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 엄마도 너무하다며 아빠에게 한 소리 했죠. 아빠는 한국은 안 된다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아빠의 이런 행동은 삼촌 때문이고 삼촌이 원망스러웠죠. 삼촌방에 찾아가서 문을 열어 제끼고 소리를 치며 울었습니다. 삼촌 때문에 이게 뭐냐고 세상 억울하게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빠와 삼촌은 많이 당황하셨고 결국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께 전화를 드릴 테니 도장을 가지고 가서 새로운 동의서에 찍으라고 하셨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 1명당 동의서 하나만 발급이 원칙이고 해외로 나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처음 결정하신 그대로 하셔야 한다며 번복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빠는 자신이 실수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런 사안에서 도장을 잘못 찍는 실수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부모님이 처음 결정하신 그대로 가는 게 맞다며 절대 바꾸어 주려 하지 않았죠. 아빠도 처음에 한국 수학여행 비동의란에 본인 의지로 도장을 찍은 것을 인정하셨고 딸아이가 울고 불고 난리쳐서 바꾸어 주기로 했다고 실토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이없게도 한국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지 않는 채 1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여 수업을 진행한다며 학교에 등교해야 했죠. 저는 학교에 가겠다고 집을 나오긴 했지만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꺼놓고 만화방에 갔죠. 그렇게 학교와 집에서는 난리가 났고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만화방에서 책을 보던 저를 보고 수상하게 여긴 만화방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해서 제가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죠. 저는 그 뒤로 아빠와 삼촌에게 침묵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엄마는 저들 데리고 한국 여행을 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엄마와 함께 서울 거리를 걷는데 개전 일이 생각나며 아빠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1년 넘게 아빠에게 말 한마디 안 했고 전화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걷어온 영상통화에 깜짝 놀라신 표정이었죠. 중요한 회의 자리 같았지만 양해를 구하며 회의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하셨죠. 저도 그제서야 이렇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좋은 곳인데 그냥 보내주면 안 되었냐고 소리치며 말했고 아빠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도 그제서야 아빠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빠의 기념품을 사서 여행을 잘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죠. 아빠는 이미 오래전에 극우 성향을 버리신 지 오래고 다시 평범한 일본의 아버지로 돌아오신 상태입니다. 극우는 이렇게 평범한 가정의 부녀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서점에는 극우 서적 코너가 없지만 여전히 구석의 서점에는 극우 성향의 책들이 넘쳐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가족들과 담을 쌓을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을 꼭 멀리해 주세요. 가족들은 당신이 그런 책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급격한 성장을 하며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1인당 GDP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해 중진국 반열에 진입하고 있는 중국은 자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자국 산업 발전에 적용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엔 중국의 현지 기업들과 합작해 지분을 공유해야 하지만 사업 활동에 허가를 내주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가져야 사업 허가가 났기에 해외 기업들은 합작법인의 지분을 절반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조항들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보유한 해외 업체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선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현지 중국 기업과 50%가량의 지분을 나눠야 하기에 이익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업체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비롯한 지적 재산들이 중국 업체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으며 이를 이용한 중국 기업들이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해 잠재적인 경쟁자로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탈취될 수도 있는 위험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리스크 역시 존재합니다. 중국 정부 눈밖에 나면 수십조 원을 투자한 중국 사업을 순식간에 접어야 할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이 들면 중국 정부는 해외 기업들의 이용 가치가 사라졌다며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견제를 받는 해외 기업이 도저히 못 버티겠다며 한국행을 공식화한 가운데 일본에선 공장 유치에 실패해 세계 1위 업체의 한국 진출을 바라만 보게 되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예외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거점인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삼성 측에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우시 지역의 SK 하이닉스 메모리 공장도 SK 하이닉스가 100%의 지분을 보유해 중국 업체들의 숟가락 얹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사업의 리스크를 우려해 진출을 망설이자 중국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특별 혜택을 주며 자체적인 지분만으로 사업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인데요. 현대차도 중국 내 지분을 100%까지 늘리도록 허가를 받으며 중국 업체의 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50대 50 합작법인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허가를 통해 100% 지분을 가진 현대상용차 법인을 새로 탄생시키는 등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의 밝은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이유 없이 규제를 완화할 리는 없다며 알려지지 않은 속셈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중국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분야는 시장을 개방하며 인심을 쓰는 척하지만 이런 선심성 정책은 아직 중국에 진출하지 않은 새로운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1년간 116만 대를 판매하는 등 엄청난 실적을 올렸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을 정면으로 맞은 현대차는 2021년 기준으로 30만 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판매량이 5년 만에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자동차 업체와 신생 전기차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며 현대기아 자동차의 중국 내 실적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한 분야에선 중국은 규제를 완화하며 인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타겟이 된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우수한 자율주행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기업 테슬라입니다. 중국 기업의 전기차 역량이 부족하던 시절 중국 당국은 테슬라를 유치하기 위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게 제공되었던 혜택과 비슷한 100% 지분 보유를 허용했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10%의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테슬라를 내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기능에 특화된 테슬라 차량은 8개의 카메라를 이용해 360도를 관찰할 수 있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테슬라 본사로 전송돼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는 더 이런 식으로 테슬라 차량이 중국의 정보를 빼간다며 중국 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일부 지역에서 테슬라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위층이 모이는 허베이성의 베이다이현은 한국으로 치면 여의도와 같은 지역으로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지역에 테슬라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고위급 인물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테슬라 차량을 견제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엔 중국군 부대 주변에서 테슬라 차량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통제했고 며칠 전엔 중국 정부 청사 건물에 테슬라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군사시설이나 정부시설에 출입하지 않더라도 근처에도 못 가게 막아 세우며 테슬라 차량 사용을 제한해 불편함을 가중시켜 중국 국민들의 테슬라 차량 구매 의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중국 내 전기차 사업 초기 잠시나마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2위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중국 현지 업체들에게 밀려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부터 15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3위인 테슬라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업체들입니다. 처음엔 중국 시장의 거대함에 쏘가 진출하지만 막상 진출하고 나면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의 기술과 자본 모든 것을 이용당하고 결국 중국 사업을 철수하는 구조로 변하는 게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한 번씩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수개월간 지속된 상하이 봉쇄를 통해 상하이 공장 생산에 직격탄을 맞은 테슬라는 중국 시장의 한계를 정면으로 체감해 사실상 철수 작업에 준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그 대안으로 한국 공장이 1순위로 검토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시작되며 중국에서 제대로 된 생산이 불가능해지자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에 공장을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전기차 생산 허브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생산량만으로는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기술력과 특허 문제로 인해 세계 시장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어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도 중국 시장은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기아의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이며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3위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유럽 시장의 경우 앞에 1위 기업은 소형 전기차만으로 점유율을 올렸기에 사실상 한국이 2위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게다가 한국 내부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과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갖 첨단 전자장비로 무장한 전기차의 생산기지로 한국만큼 적합한 곳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후보에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연기관 차량에선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전기차 사업에서는 점유율을 1%도 갖추지 못해 머지않은 미래 전기차 산업이 주류가 될 경우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은 반도체 산업을 따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까지 점유율 1위를 하던 일본의 배터리 산업도 한국의 공격적인 배터리 투자에 밀려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아날로그식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전기차의 보급률이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에 속합니다. 반면 한국은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밀려난 세계 1위 전기차 업체가 한국 시장에 자리를 잡아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산업 구조적으로도 한국이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함은 물론 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해 수출하는 데 유리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과 유럽 등 거대 시장에서 사실상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고 이는 국제제재로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유럽에서 보복관세를 맞이하는 것과는 비교됩니다. 여기에 인도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도 당국은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차량을 인도에서 판매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니틴 가드카리 인도 교통부 장관은 테슬라가 인도에서 전기차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중국산 테슬라 차량을 수입하는 것은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인도에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아닌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도 협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중국만 아니면 된다는 뜻으로 2010 한국과 인도는 자유무역협정 FTA보다 더욱 강력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한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의 인도 시장 진출도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공무원 연구 개발자들을 향해 테슬라 차량을 타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런 흐름은 언제든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언제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과거 사드 배치를 이유로 들며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향해 보복 조치를 시행한 것은 현재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성공을 거둔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며 이는 중국 내 전기차 점유율 1위부터 15위까지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부 중국의 기업이라는 점이 독일이 한국의 바이든보다 한 뒤통수를 쳤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독일이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 사들인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까지 직접 찾아가 한국산 무기를 사지 말라라고 회유하며 대신 독일산 무기를 사도록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이 로비를 시도하며 한국산 무기를 사지 말라고 회유받은 국가들이 갑자기 중대 결단을 내렸다며 폭탄 발표를 했는데 대충격을 받은 곳은 한국이 아닌 독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독일산과 한국산 무기를 비교 시험 해본 결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알렸는데요. 이들이 공개한 자료가 전 세계 주요 외신들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한국은 오히려 초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의 수요가 또 한 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제 러시아에서 최초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지면서 세계인들은 드디어 전쟁이 끝나나 기대했지만 허무하게 쿠데타가 끝나버리면서 오히려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화가 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 안 했던 너무나 위험한 무기들을 총동원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한국산 무기가 유일하게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무기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주문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사기와 성매매 알선 등 잡범 출신의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신분 상승을 거듭하며 어둠 속 거물로 행세해왔습니다.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요식업에 뛰어들었다가 1990년대 푸틴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크렘린궁 연회까지 주도하며 신임을 받았습니다. 프리고진이 본격적으로 세력을 형성한 건 2014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을 창설하면서부터입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을 주축으로 구성된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돈바스 지역 내 친러시아 분쟁 등에 투입돼 전투작전을 벌이며 세력을 확대해왔습니다. 또 시리아와 리비아, 수단 등 중동과 아프리카 분쟁 지역 내전에도 개입해 고문과 학살을 저지르며 잔혹함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발발하자 프리고진은 발빠르게 전선에 병력을 배치해 성과를 내면서 권력의 실세로 부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프리고진이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전계 진출을 꿈꾸며 이른바 신분 세탁을 노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격전지 바호무트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프리고진과 러 군부와의 갈등이 중폭됐습니다. 국방부가 물자 지원을 거부해 심각한 병력 손실을 봤다면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군수 내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정규군과 용병간 갈등이 증폭되자 쇼이구 장관은 모든 비정규군의 국방부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지만 바그너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 러 용병부대 바그너 수장은 바그너 전사들은 단 한 명도 수치의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계약에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국방부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프리고진은 자신이 토사구팽 당했다고 판단했고 결국 부하들을 이끌고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킨 프리고진. 러시아 내 일부 군사시설은 이미 장악한 상태, 푸틴이 있는 모스크바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푸틴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대국민 생방송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러시아 시민, 군대, 법집행기관 및 특수요원, 현재 전투 위치에서 싸우며 적의 공격을 격퇴 중인 군인과 지휘관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오늘 밤 모든 전방 지휘관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음을 알고 있으며 영웅적으로 처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속임수나 협박에 속아 가장 중대한 범죄인 무장 반란의 길로 내몰린 이들에게도 호소합니다. 배신자들의 행동은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입니다. 이는 1917년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당했던 것과 같은 행태입니다. 군대와 국민의 등 뒤에서 다툰 정치인들로 인해 군은 파괴되고 국가는 붕괴했으며 광대한 영토의 손실이라는 거대한 격변이 초래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승리를 빼앗겼고 내전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인은 자신들의 형제를 향해 총을 겨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정치적 모험가들, 국가를 분열시키고 찢어놓은 외국 세력이 그로 인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부의 배반을 포함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것은 바로 배신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야만과 이기심이 반역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바그너 부대의 병사와 지휘관이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싸우고 죽어간 대의에 대한 배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부 혼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며 국가로서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러시아와 우리 국민에게 큰 타격입니다.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가혹할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배신의 길을 택한 자, 무장 반란을 준비한 자, 협박과 테러 방법을 택한 자들은 모두 형용할 수 없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법과 우리 국민 모두 앞에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라고 전하며 격분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그너 그룹이 푸틴의 연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쿠데타를 포기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무장 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병력 이동 중단과 상황 완화에 대해
합의했다고 24일 현지 시간 스푸트니크,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이날 오디오 메시지를 통해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향하던 병력에게 기지로 철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 병력이 지난 24시간 동안 모스크바에서 200km 거리까지 진격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실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하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과 협상했다며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의 이동을 중단하고 상황 완화를 위한 조처를 하라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새로운 대통령을 갖게 될 것이라 선포했던 프리고진의 폭탄 발표에 전 세계인들은 드디어 푸틴이 내려오고 전쟁도 끝나겠구나 라고 기대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러시아의 쿠데타. 자, 그런데 푸틴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난폭해졌습니다. 또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푸틴이 금지된 무기들을 총동원해 더욱 더 큰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국가들은 최근 유럽에서 너무나도 잘 나가는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려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독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최근 K2 전차, K9 자주포 등이 폴란드 시장에서 활개를 펴자 독일이 각종 로비를 하며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독일산 무기 구매를 회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뿐 아니라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도 한국산 무기 수주를 가로막고 있어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방산 수출 규모는 약 170억 달러로 폴란드와 체결한 수출 계약만 124억 달러에 달합니다. 유럽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전체 중 70%를 넘는 셈입니다. 국내 방산업계는 올해도 유럽에서 대규모 수주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핀란드와 K9 자주포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영국은 2025년부터 영국군 주력 자주포 116문을 교체하는 1조 원 규모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12조 원 규모 K2 전차 820대를 수출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한국이 이렇게 유럽에서 엄청난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안이꼬아해 이들 국가들의 로비까지 하며 한국산 무기를 사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20년 넘게 전차 최다 수출국 1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터키와 폴란드, 그리스 등 나토 회원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간 무기를 구매하면 전쟁 발생 시 부품과 정비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연합작전과 군수 지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나토 회원국 대부분 독일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무기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기를 신선식품 새벽 배송처럼 너무나 빠른 속도로 총알 배송을 해준다며 바로 옆에 있는 독일보다 더 빨리 유럽국들의 무기를 배송해주자 이들은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독일은 한국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로템 K2 전차 수주가 확실시됐던 노르웨이 사업은 독일 레오파르트 2H7 수주로 돌아섰습니다. 독일은 전차 54대를 대당 450억 원에 팔았는데 이 중 100억 물결표 150억 원 이상을 노르웨이의 페이백 전가로 판매했다가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독일은 당초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천연가스 거래처를 노르웨이로 옮기겠다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K2 전차 가격은 독일산보다 2.5배 저렴한데 성능은 독일산보다 훨씬 우수하고 표적 획득 처리 속도까지 더 빠르지만 독일산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독일은 앞으로 계약에 나설 핀란드와 루마니아와도 수주를 위한 밑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러시아와 인접해 있어 방산업계 주요 고객으로 떠오를 전망이지만 지난달에야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해 강국인 독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 표준 전차 개발 등 나토 회원국 간 무기 공동 개발에도 속도를 내 한국산 무기 견제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독일의 견제는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가 유력했던 호주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독일이 호주 박서 전투정찰 차량을 구매하기로 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져버렸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은 나토 회원국 중 가입비를 가장 많이 내는 국가라며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회원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내세우며 한국산 무기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에 보내졌던 독일의 대표 자주포 G000 총 15문 중 7대가 고장난 사실이 전 세계 외신들에 의해 보도되면서 독일로부터 로비를 받은 유럽 국가들은 성능도 한국산이 더 좋은데 고장도 안 난다며 독일산을 절대 사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강의 무기 선진국이라 불리는 영국마저 한국산 무기는 독일산을 월등히 뛰어넘었다며 한국산 K9 자주포를 대규모 사들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은 특히 한국산 K9 자주포는 독일산보다 성능은 훨씬 우수한데 어떻게 가격은 독일산의 반값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 될 수 있냐며 신기해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